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려는 원래 처음 건국할 때부터 불교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었고, 이런 불교의 영향은 이제 고려가 망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수업을 임하시면 어려움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사상과 신앙에서 먼저 불교에 관한 정책인데요. 고려의 불교적인 성격을 보면 고려의 불교는 앞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처음에 불교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국가의 안녕이라던가 그런 거 하면은 또 기본적으로 개인의 그런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종교로서 사회적인 통합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국가를 지키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종교이기도 했죠. 신라 말부터 해서 신라 말의 교종보다는 교종의 세력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종의 세력이 조금 올라가 있는 형태죠. 우리 앞서서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종은 글로 배우는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종파라면, 선종의 경우에는 부처님이 행하셨던 그런 수행의 길을 이제 흉내내서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부처의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교종은 좀 귀족들, 글을 알고 있고 좀 여유가 되는 귀족들에게 좀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면, 선종의 경우에는 그런 재산이라던가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선종은 좀 가난한 거나 힘없는 사람들한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말에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을 하면서 선종이 호족들의 입맛에 맞아서 크게 커졌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태조 왕건 때의 내용을 보시면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개경에 여러 가지 사원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개경에는 많게는 수천 개의 절이 있었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절들이 이제 지어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특히나 훈요 10조에서도 연등회와 팔관회를 그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숭상을 해라라고 이제 왕건이 당부를 했을 정도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광종이 과거 시험을 만들어서 기존의 권력자들과 새로운 권력을 교체를 시도를 했었는데, 광종 때에 승과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관리들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시험을 봐서 이제 스님들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합격해라 이게 아니고요. 스님들 중에서 국가에서 불교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승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스님들을 뽑아서 썼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스님들에게 나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렇다면 과연 이 스님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왕권 강화로서 불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왕사라던가 국사 제도 등을 통해서 왕과 왕실의 고문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고려라는 사회에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봐야 할 사람들은 의천이라는 인물, 그리고 진울이라는 인물,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천이 만든 천태종이라는, 그리고 진울에 의해서 나중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교파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기보단 영향을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의천의 천태종과 진울의 조계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의천 스님은 고려 전기 불교 단계에서 여러 종파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 의천은 왕씨입니다. 왕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출신인 의천 스님이 송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해동 천태종을 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동 천태종을 창립함으로써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 종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종 중심, 그래서 교종 중심에다가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죠. 선종을 이제 흡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교관 겸순이 뭐 이런 뭐 내용들이 예전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빠져 있어서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려 전반부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흡수하려고 왕자 출신이었던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만들었다. 이 정도의 문장만 이해하시면 문제 같은 거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의천 스님이 왕자 출신이고 왕실에 또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의도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왕실에서 이렇게 의천 스님을 통해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서 광종 때에도 불교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국왕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천 스님이 계시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천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통합하고 그 통합된 불교를 지지 기반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당시 왕들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천 스님이 살아계시면서 역할을 해줄 때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의천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교단이 이제 다시 재분열을 하면서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고려 사회 자체가 조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가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불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귀족들이 후원을 해주면서 이 사찰의 전면적인 숫자도 늘어났고 그 사찰에서 이제 매여 있는 스님들의 숫자도 많이 증가를 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종교의 위안을 얻는 게 보통인데 이 당시에 스님들은 세상의 그런 괴로움을 절까지 끌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토지에 관심을 갖는다던가 노비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좀 스님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이 무렵에 이제 일부 사찰 등이 토지를 늘리고 노비를 증가시키면서 이제 욕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스님들 중에 일부는 상업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일부는 정치 권력과 연결되면서 이제 권력을 이제 얻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오히려 사회적인 폐단을 발생시키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뜻있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떨치고 일어나신 거죠. 특히 이제 무신집권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체제가 흔들리게 되자 결사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뜻맞는 스님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불교를 개혁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승려들의 특권을 비판을 하고 불교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활동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열심으로 참여했었던 게 진울 스님이었고요. 이 진울 스님은 조계종,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성광사, 지금은 성광사, 예전에 수선사라고 불리우던 이제 결사운동을 전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교계도 비판을 하고 또 승려 본연의 자세도 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경전읽기라던가 참선이라던가 노동 등을 강조하면서 원래 스님들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경전을 읽는 건 교종이고요, 참선하는 건 선종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저립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라던가 권력에 관심이 있는 불교가 아닌 불교 본연의 목적과 이제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한다. 이게 이제 진울 스님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의천 스님 아니면 진울 스님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 나온 경우에는 선종 중심 교종 통합, 그리고 의천 스님 천태종 얘기가 나오면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요새 스님이 이제 백년사에서도 결사를 조직을 하셔서 이제 불교교단 개혁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고려 말이 되면 이제 개혁 운동 자체가 성과가 없이 흐지부지 되고, 또 이런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왕실이나 귀족에게 밀착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몽골의 영향으로 몽골의 간섭하던 시기, 이제 불교의 또 한 종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불교하고 좀 비슷한데 좀 많이 다르죠. 라마교라고 하는 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몽골의 간섭 시기 라마교 전파로 이제 좀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것과 이 몽골의 것들이 섞이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좀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바로 라마교가 전파되면서 혼란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권력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스님들은 막대한 토지 및 노비를 소유하고, 심지어는 상업활동의 고리대금까지 힘없는 백성들한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액의 이자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걸 고리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액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까지도 하면서 좀 스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진사대부들이 크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불교는 배척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성리학을 통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계기가 바로 이 불교의 그런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천의 천태종, 진울의 조계종 결사운동,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야 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불교 외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교가 있고요, 풍수지리설이 있는데요. 도교는 뭐 여러 신들을 이제 모시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도교를 통해서 재앙을 물리칠 수도 있고, 뭐 복을 빌 수도 있고라고 하면서 이제 좀 그 기존에 있는 불교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에 더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국가가 잘 갈 수 있도록, 혹은 왕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사들은 아무래도 부처님에게 그런 걸 부탁하는 것보다는 도교를 통해서 하는 게 더 그럴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도교 사원이 건립이 되는 듯 도교도 이제 꾸준히 물밑에서 퍼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통일신라 말에 시작을 했었던, 신라 말의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신라 말 도선 스님이 소개해서 들어온 풍수지리설이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거는 21세기가 돼서 어지간한 비과학적인 것들은 무시하는 지금까지도 이것저것 잘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조상님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혹은 뭐 땅 밑으로 수맥이 흘러가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설은 마치 땅이 사람의 몸처럼 사람의 몸 안을 움직이는 기라는 게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 사람의 그 몸 안에 움직이는 기처럼 땅 속에도 그런 기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기가 모이는 곳, 흩어지는 곳, 뭐 막혀 있는 곳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해서 신라말 도선 스님이 소개를 했었던 건데요. 이때 이 도선 스님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선 스님이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에 나오죠. 바로 왕건의 아버지가 집을 짓는,
그러니까 왕건의 아버지가 집을 짓고 있는 곳에 가서 조금만 틀어서 지으면 왕이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한 스님이 도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왕건이 도선대사의 비밀 문서를 받아서 힘을 키운 거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려의 건국과 관련이 있고요. 그럴 때 크게 유행을 해서 아주 좋은 일, 나쁜 일, 뭐 화가 될 일, 복이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언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태조 왕건이 수도를 개경으로 정한 것도 이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킬 때 서경길지설, 그래서 이제 개성의 좋은 기운은 다 끝났으니까 새롭게 좋은 기운이 이제 시작이 되는 지금의 이제 평양이죠. 평양으로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지만요. 그런가 하면 한강 명당설이 대두가 되면서 한양이 결국 남경으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동경을 대신해서 남경을 세울 때 그냥 막 남경을 세운 게 아니라 풍수지리설하고도 일부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예술품들이 나오는데 뭐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요거 좀 보시면 되겠네요. 직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죠. 직지심체요절. 직지, 우리 직지 그러면은 이제 출판 업계에서는, 출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판 인쇄물, 그러면 직지심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빨래판 비슷하게 생긴 이게 이제 뭐예요?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중에 하나죠. 팔만대장경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8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려의 불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균형이 좀 잘 안 맞죠. 이제 머리 크기와 이제 몸뚱아리를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어색하다고요. 이게 이제 당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권력의 엄청난 권력가들이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하니까 그 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쯤이 되면은 각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혹은 나중에 향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부처님을 만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만든 것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탑 보이시죠? 탑인데 막 뭐가 되게 많네요. 이 탑들은 바로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에 몽골의 탑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몽골 탑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형식이 이제 이 무렵에 유행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 이제 우리 불교 다음에 도교 풍수지리 얘기했으니까 유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잘 안 커지네요. 예, 됐습니다. 자,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입니다. 자, 유교는 수용이 된 거는 이미 벌써 뭐 삼국시대부터 들어왔지만 이런 유학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심해지는 거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특히 유학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뭐가 됐냐라고 보시면 바로 이 과거제도의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학이 그냥 참고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면 유학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관직을 얻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래서 유학적 소양을 갖춘 권리를 선발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성종 때 시무 28조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충이라던가 효의 이념들을 널리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교를 통해서 지식이 널리 퍼지도록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초창기 유학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역사서는 뭐 여러 가지 역사서들을 기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록을 편찬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굉장히 유명한데 고려왕조에서도 실록을 편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란이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면서 불타서 없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원나라하고의 전쟁이 끝나자 현종 때에 앞선 고려의 왕 7명들의 실록을 최근 비록 실록은 없어졌지만
최대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다시 편찬을 하자라고 해서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란족의 침입으로 없어진 걸 다시 재건했지만 결국은 없어져서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발견된다면 진짜 엄청난 발견이 될 텐데요. 자, 중기가 되면 사학이 융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니까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는 문벌귀족이라고 해서 공부 좀 하고 했던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잘 만나고 뭐 이런 애들이 유학 공부도 하면서 그냥 이거든 저거든 관직에 나가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뭐 과거 시험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유학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최충이라고 하는 분이 해동공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개의 학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9개 학당, 그래서 구제 학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금으로 치면 쪽집게 가해 같은 거죠. 과거 시험 과목 등을 교육을 하고 과거를 준비를 하는 귀족 자제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이게 이제 꽤 제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 같은 분은 워낙에도 이제 문장에 뛰어나신 분이었고 이제 나라에서 벼슬 경력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뭐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열었던 학교가 이제 비슷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만들면서 총 9개의 요즘으로 치면은 뭐 입시 종합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유행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만든 학교가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만든 학교는 뭐 시험 문제를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선배들과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학이라고 불리는 구제 학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끈끈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학을 진흥하겠다고 7개의 전문 강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영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설치를 해서 이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학 출신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뭐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는 유교를 공부를 해서 유학 가르침을 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체해서 신라 이제 고려 중기에 무신 정권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려요. 그러면서 상황이 이제 후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 무렵 한문이라던가 유학 문화가 크게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 책임과 동시에 유교적인 그런 합리주의적 사관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었던 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묘청에 대해서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연구랑 비교해 본 결과 뭐 서로 싸운 건 싸운 거고 역사는 역사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규보가 동명왕 편을 써서 이제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승유가 제왕운기를 통해서 당군부터 충렬왕 때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와 이제 중국 역사를 이제 비교해서 올리는 이런 작업 등 나름 이제 그런 유교적인 게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죠. 자,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 간섭기 안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성리학을 전래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안양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양이 성리학이라는 걸 갖고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과의 교류도 이 무렵에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이 성리학이 당시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죠. 그 이전까지는 뭔가 그 철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교가 약했는데 이런 것을 주의가 중국의 주의 주자가 좀 변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철학적인 부분으로 바꾸면서 성리학이 이제 꽤 잘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가 되면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대표적인 성리학자였었던 뭐 정몽주라든가 정도준 같은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세력화를 시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불교의 폐단이라던가 권본세족의 횡포라던가 뭐 현실사회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그 뭔가 좀 변화된 고려의 모습을 추구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런 시도가 결국 고려를 변화로 끌고 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실패를 하게 되자 실패 후 이제 조선 건국으로 가는 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후기 시기의 역사책으로는요, 일단 그 원나라 간섭을 받고 있고 뭐 원나라랑 싸우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신 정변이라던가 뭐 몽골의 침략기로서 역사를 정리할 때 민관 설화까지 정리한다던가 그 다음에 오래된 스님들의 이야기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정리를 통해 우리가 그 민족적 의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군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은 단군의 이제 자손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만들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그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 성리학적인 그 유교사관이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성리학적인 유교사관이라고 하면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오랑캐들이니까 이제 뭐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 나왔던 중국 남송 시대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겨우 근근히 살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막 거란 족들의 오랑캐들이 막 설치니까 도대체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냐? 왜 세상의 중심인 중국이 오랑캐들한테 흔들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리학이 중국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은 힘이 약해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우리 중국인들 중심의 세상이 올 거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리학적 유교적 사관의 특징은 전통적인 것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했었던 일들과의 연관성 이게 얼마나 도리에 맞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전통의식이나 대명본을 강조하는 그런 사관이 등장을 했고 대표적인 건 이재현의 사락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과거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재미삼아 그냥 보시면요. 고려의 과거는 3개였습니다. 문과, 그 다음에 잡과, 그리고 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제술과, 요거는 뭐 문학적인 재능이라던가 뭐 창작 능력을 본다. 그리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뭐 이해력을 이제 테스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뭐랄까 이제 경전을 이해를 잘 한 것보다는 그 이해한 경전을 바탕으로 뭔가를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거 시험에서 제술과 명경과 이런 데에서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제술과의 경우에는 문학적 재능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제술과가 좀 더 쳐주는 그런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문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요즘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잡과 취급을 받고 있었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광종 때 승과 얘기한 것처럼 승과에 있는 승관을 뽑는 시험인데 여기에는 교종선과 선종선이라고 하는 2개가 있어서 각 계파들을 배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은 이제 안양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